이번에 그 평면에 이쪽 오른쪽 거 보면 이제 원숭이 같잖아. 저게 현대.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아틀라스라는 로봇인데 이렇게 점프하는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점프하는 이거 되게 어려운 기술이라네. 근데 점프 되면 뭐 이제 걷는 거는 뭐 당연히 다 걷고 다 하지. 근데 그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쪽은 이제 아기 탯줄 이렇게 해가지고 탯줄 끝에다가 콘센트 했어. 그래서 제목을 뭘로 지었더라? 뭐 빠져있는 콘센트인가 뭔가 빼버린 콘센트인가 뭔가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 정확하진 않아. 하여간은 뭔가 그 AI 보면은 이제 어찌 보면 걸음마 단계고 또 근데 그 진화 속도로 보면 뭐 정말 두렵지.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그 챗GPT를 나는 그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작품을 텍스트 쪽에 활용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자동차 고장 났을 때 고칠 때도 질문하면 상당히 정확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진단과 관련돼서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 그 검색에서 찾아서 여러 번 찾아야 됐던 일들을 이제 한 번을 찾고 또 하나 그 질문에 대답해서 또 다시 찾아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긴 해. 근데 문제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어. 이 어떤 뭐라 그러나 이 AI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뭐하고가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게 좀 관심이 가. 요새 그냥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상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불과 인터넷 같은 경우도 불과 20몇 년밖에 안 됐잖아. 20몇 년 사이에 이제 그 과거에 가졌던 주류 미디어들이 이제 신문 방송이 이제 완전히 맛이 갔고 백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제 개인의 채널 유튜브의 시절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AI까지 온 거야. 이게 아주 숨가쁘게 왔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뭐 크레딧 카드도 사실 얼마 안 됐어. 그것도 20몇 년밖에 안 됐어. 물물 교환해서 이제 정보와 물질에 대한 교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최근에는 계속 이제 그냥 이 AI를 슬슬 활용해 보면서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인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줌 미팅 같은 경우가 흔해졌고 그런 것들이 되게 그리고 그게 되게 낯설었잖아 사실은. 모니터 앞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낯설었는데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아주 그걸 수업을 받았으니까 수업을 받았다라는 건 이제 엄청나게 익숙한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되게 좀 재밌게도 과거에 제약회사들이 이제 그 자기네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잖아. 근데 이제 약 개발한다고 이제 공유를 좀 했었지 초기에. 그래서 인류가 드디어 재미난 일을 하네. 자본을 넘어서서 공유를 하네. 라는 무슨 SF 영화 보면은 뭐 중국, 일본, 뭐 미국 애들이 합쳐가지고 막 우주인을 무찌르고 이런 게 나오는데 뭐 비슷하게 하더라고 이번에. 그래서 내가 드디어 인류가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나보다 했는데 웬걸 약 치료되고 금방 돌았으니까 다시 자본으로 돌아가서 아주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변한 게 훨씬 더 어떤 뭐라 그러나 자본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전 세계적으로 되게 극우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그 이후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요새 좀 그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입장 중에 하나야. 더 이상 이제 어떤 인간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추상적 개념, 정의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주 까놓고 지금 트럼프는 모든 걸 자본으로 판단하고 뭐 하니까. 그래서 이 미디어도 이 AI도 사실은 약간의
활용 공포스러운 것도 있어. 왜냐하면 하이테크놀로지 역사 자체가 다 죽이는 쪽이었잖아. 그러니까 뭐 센서 개발도 MIT나 이러면 제일 먼저 사용하는 최신 센서는 어디 무기에다 쓰니까 무기에다 쓰고 거기서 쓰던 기술들이 이제 20년, 30년 지나면서 이제 대중들한테 내려와서 뭐 카메라에 뭐 쓰이기도 하고 그러거든. 네? 먼저 모든 게 인터넷도 군사 시설이었고, 그치? 그렇지. 모든 게, 그치? 뭐 레이더니 모든 게 다 군대가 먼저 쓰잖아, 그치? 뭐 하물며 텐트도 그렇고 뭐 우리가 있는 라면도 그렇고 그럼. 라면도 그렇고 다 그런 식이야. 약간은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살짝 우려가 되기는 해. 왜냐하면 그 인간의 통제권을 벗어난다는 거는 되게 이게 뭐 썰이지만 내가 이제 우리 그 오디오 하다 보면은 요만한 진공관인데 6900이라는 진공관이 있어. 이게 비싸. 하나 100만 원에 요만한 게. 근데 옛날에 나이키 미사일의 그 최끝단에 썼다고 들었어. 좀 우습지. 그 미사일의 맨 마지막에는 아날로그로 집어넣은 거야. 왜냐하면 그게 전체가 디지털 됐을 때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려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AI나 이런 것들은 안정장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게 살짝 두렵지. 공포스럽지. 그러니까 미래 사회가 과거에는 이제 미래가 되게 희망찼잖아. 몰라, 나는 그랬어. 미래가 되면 되게 희망차고. 근데 요새 생각하는 미래는 그렇게 희망차진 않아. 그러니까 약간 맞아. 왜냐면 세상의 흐름이랑 같이 보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의 어떤 걸 뭐라 그러지? 뛰어가다가 계속 멈출 수 없는 어떤 가속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간 그러니까 기술적인 진보는 진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영성적인 거나 사람의 어떤 도덕률, 선의질 이런 거는 꼭 진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면 퇴보하면 퇴보했지, 아니면 무뎌지거나. 나는 그렇게 보거든. 그래서 모르겠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려드는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거를 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가 인간한테 필요하겠지, 그지? 아니야, 아주 그 선을 넘었나 생각해봐. 이제? 지금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된 지 지금 며칠이나 됐어? 한 두 달 됐나? 2달 됐는데 지금 온 지구가 난리가 났잖아. 걔 하나 때문에. 보편적인 룰을 어떤 걸 다 무시하고 어떤 맞아. 자기만의 하나의 그냥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파란 불이면은 멈춰야 되잖아, 차가. 돈 주면은 경상도 차는 지나가고 전라도 차 너는 가지마 이거잖아, 지금. 아니 그냥 나는 이게 히틀러 시대 때의 전쟁보다 못지않은 것 같아. 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런 날 강도 같은 새끼 그러잖아. 근데 진짜 날 강도 같은 새끼 같아. 보통 보편적 룰이라는 거를 갖고 그 흘러가는 방향감에서 조금씩 뭔가를 바꿔나가야 되는데 어떤 지구촌이라는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그런 것 같아. 그냥 안 되면 우리도 뭐라 할 게 없어. 우리도 뭐 멍청한 애 뽑아놔가지고 난리가 난 거랑 똑같지 뭐.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사실 나는. 근데 지금은 더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한때 이제 NFT 뭐 어쩌고 그러면서 내가 뭐 추진한 적이 있어. 근데 이제 약간 정치적인 작품이었어. 근데 그거를 처음에 이제 그 바이낸스 쪽에다가 올려서 뭐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제 좀 국경 없는 의사회랑 뭐 그쪽에 기부하기로 했었었는데 그때 내가 약간 우크라이나 관련된 걸 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잘 올라갔어. 그랬다가 그때 이제 경매라고 그러나 시작하려고 할 때 딱 내려버리더라고. 끊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지. 왜냐면 독일 친구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뭐 따지고 뭐 그랬는데 되게 재밌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 뒤에는 미국 애들이 이제 러시아 전쟁 일으키고 뭐 하니까 이제 물리적인 돈을 막았잖아. 막다 보니까
그쪽 자본이 다 코인으로 빠진 거야. 코인 거래는 훨씬 많아졌어. 러시아에서. 러시아들이.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도 러시아 애들이 만들었대네. 이더리움은 저기 중국 애들이지. 그런가? 뭐 하여튼. 근데 거기도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물리적인 세계를 맞으면 풍선 효과처럼 여기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는 건데 물리적인 세계를 누르니까 이제 저쪽 다른 쪽이 튀어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에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 저쪽을 버추얼 세계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가상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를 누르니까 가상 세계가 붕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돈 거래가 그렇게 됐던 거지. 그래서 이거 되게 재미난 부분이구나. 결국 이제 걔네 그것 때문에 내렸는데 내린 이유는 간단해. 그냥 돈이 이쪽에 막 들어오니까 물리적인 세계를 막았지만 이쪽 가상 쪽의 코인의 세계는 자본이 엄청 글로 들어오니까 뭐 왜 자꾸 정치적인 걸 건드리느냐 하지. 그래서 막았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세계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되게 다르게 실질적으로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야. 이쪽 세계를 이렇게 그래서 버추얼 세계라든지 이쪽을 무시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옛날 만화에서만 보던 막 무슨 그 자기 복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흔히들 그 뭐야 불로장생.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내가 그 되게 아끼는 진명이도 잘 아는 우리 그 동생이 죽었는데 형민이가 그 안타깝게 가고 형민이 이제 작업실 정리를 내가 했어. 나랑 이제 그 후배 제자애들이랑 몇 명이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보다가 형민이가 10년 전쯤에 독일에서 했던 작품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 뭐 이렇게 그 네모난 패턴 해가지고 뭐 뉴욕타임즈 플레이보이에서 뭐 그 단어의 개수 이런 것들 가지고 그 통계를 내서 통계를 가지고 노트의 개수를 칠하고 했던 작업을 이제 한 10년 전부터 빅데이터로 했다고. 그 되게 빠른 작업이야. 그래서 뭐 보니까 한 6개쯤 해놨더라고. 종류별로. 그러니까 묘한 느낌이었어. 왜냐, 형민이는 갔는데, 얘 작품은 살아있는 거야. 왜냐면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얘는 끊임없이 변해. 살아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우와, 이거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걸 이미지 자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래? 그래서. 형민이 형이 좀 빨랐지, 그치? 머리 좋은 친구인데. 그치. 진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안타깝게. 최근 이제 전시를 좀 하나 크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긴 해. 근데 이제 어찌되었건 형민이 같지만 작품이 살아서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동안의 생각이랑은 되게 다른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재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분에 대해서도. 그죠? 전시로서나.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보기엔 개념이나 뭐나 너무 훌륭한 작가인데 우리나라 뭐 알지만 그 큐레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눈이 없었겠지,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 표상에 머무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거칠애라고 그러잖아. 그 경력 내지는 뭐하는 거칠애인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인포메이션을 처음 접하는 게 대부분 거칠애잖아. 그 거칠애를 걷어내고 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작품 또는 본질, 성격 이런 거를 알게 되는데 거기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 결국은 거칠애로 판단하고 거칠애로 끝나는 것 같아. 그러니 뭐 애정이 있을 리가 있나? 표피적이고 그쵸. 근데 작품도 그러니까 뭐 이번에 진명이 너랑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차후에라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좀 작품의 하나를 놓고도 또 좀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실 깊이라는 것도 말도 좀 웃기긴 해. 그렇지만 최소한 그 예술가들이 작가들이 이 작품을 하나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해왔던 것 얼마나 많은 스케치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물리적 노하우가 들어갔는지 또 이 표현 수단이
그 다른 어떤 여타의 어떤 작가들과 무엇이 구분되는지 그리고 또 영향이 어떻게 주고받는지부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사람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뭐 다들 바빠서 그런지 이렇게 사유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 더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들 그리고 이제 거칠이로 통과되면 된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인 잡범들이나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다들 스펙만 쌓고 그 텍스트지 결국은 그 스펙 너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진정한 지식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 거는 묻혀 있다는 거지. 어찌 보면 그냥 거칠애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 거칠애를 걷어내야 되는데 거칠애로 시작해서 거칠애로 끝난다. 그게 미술계에도 여전하기 때문에 작품도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라는 걸 생각할 때도 있어. 보면 이제 미술계야말로 정말 자본이 인간성을 뭉갠 지 오래됐지. 덮어버린 지 오래됐지. 뭐 피에타가 얘기하듯이 그걸 완전히 잠식해서 덮어버려서 그런 뭐라 그러나 그 과거에 가졌던 어떤 그 예술가들 흔히들 옛날에는 이제 좀 웃긴 얘기지만 뭐 뮤지엄 작가들하고 갤러리 작가들하고 겸상당한다 그랬는데 뭐 물론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래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상업적으로 너무 잘된 상업적으로만 잘 되네. 뭐 둘 다 잘 되면 너무 좋지만 그러지 원래 같이 안 놀아 잘. 근데 그것이 그 어떤 좋은 에너지가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주면 좋겠는데 별로 그렇지 않고 뭐 도대체 나도 작가지만 저 따위 작품들을 왜 돈 주고 사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저 따위 것들을 또 왜 그렇게 팔아 제끼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파는 놈도 이해 못하는 것 같고 사는 놈도 이해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미래가 이렇게 뭐 정치 사회 뭐 이렇게 밝은 느낌은 없어. 환경 문제도 그렇고. 그거 같아. 소외하고 환경 파괴. 그거 20세기가 만들었던 어떤 형이 하이라키에서 수직적인 구도 그런 게 영향이 컸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성장 위주의 어떤 경제 논리 같은 것들 그 성장과 개발을 위해서 그 모든 밑에 사람들은 어떤 작은 부분은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왔잖아, 그치? 그러고 서구는 자기네들의 어떤 이 성장 정책에 의해서 모든 타 문명이나 대타적으로 대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했고 그게 쉽게 얘기해서 모더니즘 아니야, 그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강박감 관념을 가졌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가 요새 어른이 없는 것 같아. 미술계나 정치계나 미국 독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리고 환경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고 그치?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게 일론 머스크가 화성 프로젝트인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나는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고 나 지금 화성 가서 안 왔으면 좋겠어. 그 일론 머스크는 천재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천재가 아닌 게 그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새 뭐 정치적 행보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건 천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자기 이득에 미쳐 있는 사람 광인일 뿐이지. 나는 그런 사람이 좋다고 생각 안 하고 예술계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천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진정 타인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예술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거지. 이름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여하간 이 작품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저는 이브 클랭도 생각나고요. 그 블루라는 게 또 컴퓨터에 있었던 셧다운이라는 그 경고하는 메시지의 블루도 있지만 사실은 멜랑콜리부터 그 아니면 희망까지 하늘을 연상시키고 베네치아의 블루도 있잖아요. 베네치아 화파의 블루는 또 신을 상징하잖아요. 너무나 그 깊이 있는 레이어가 많은 레퍼런스가 굉장히 풍요로운 주제거든요. 그게 또 오는 여러 감수성이 또 교차된단 말이야. 이 작품을 보면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형이 공포스럽다고 했는데 세련됐다는 게 문제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웃긴 얘기지만 나는 근데 서양과를 나왔잖아 한국에서는. 그래서 몰라. 나는 그 형태 감각보다는 색깔 감각이 더 좋은 사람 같아 옛날부터. 근데 이거는 한 4가지 정도를 섞어서 만들었어. 섞어서 만들고 사실 나도 처음에 칠해놓고 깜짝 놀랐어. 몇 번의 실험을 거쳐서 하고 나서 지금 이제 그 며느리도 안 알려주는 비례를 찾아서 딱 이렇게 지금은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뭐 yes or no처럼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아까처럼 뭐 저스티스가 그 모호한 것처럼 시대나 상황에 따라 모호하고 뿌옇고 명확해지고 하는 것처럼 작품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고 우연히 이제 시대적 상황이랑 잘 맞아서 운 좋게 또 운 좋게 그걸 바라봐 주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걸려서 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근데 요새는 그냥 어떤 사회적 흐름과는 무관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비하면 명확성이 좀 떨어져 내가 작품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뭔가 다 계산하고 끝까지 계산하고 경우의 수를 다 따졌어. 네, 그런 반면 요새는 그냥 그거보다는 행위 자체 하는 것, 행위하는 것 자체, 내가 아까 뭔가 프로젝트 하는 것, 그 자체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래. 그냥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냐면 작품을 만들고 생각하는 것, 그것까지 너무 좋아해. 그 이후부터는 다 싫어해. 전시를 하는 거, 전시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거, 뭐 이런 것들. 판매라든지 뭐 그런 거 판매하면 좋지. 근데 하여간 판매를 뭔가 해야 예술 작품을 생각하고 만들고 그냥 그런 것만 즐거운 거야. 그 이후에 사회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내가 너무 못하고 너무 싫어해. 그리고 어색해. 나처럼 이렇게 전시 많이 하는 사람도 아직도 전시장 가면 불편하다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뭐 까만 옷 입고 가는 것도 불편하고 또 거기 온 사람들의 그 말하는 방식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계속 불편해 그게. 근데 또 뭐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지 외국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근데 이제 뭐 AI가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많이 만나세요. 삼성폰 하나 살려고. 그래도 과거 작품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왔는데 이제 보면은 혹자들은 그래요. 이제 뭐 저는 이제 폴더가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폴더, 그다음 미러, 엔젤 솔저, 그다음에 피에타 이렇게 이제 유명한 작품인데 그 외에도 막 여러 개 말도 없지 부다 예수도 있고 수없이 명작들이 많지만 보통 4가지를 기억하는데 사람들은 그래. 이번에 어떤 그 블루 시리즈까지 왔을 때 이게 이제 연결된 어떤 이리관지로 관철되는 꿰뚫어지는 어떤 키워드 같은 게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맞아.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 사람들한테 그럼 리히터는 있냐? 이게 독일 전통이다. 독일에서 배운 사람들이 한 주제로 그 다음에 그 지그마풀케도 매번 다르잖아요 그림들이. 근데 그게 실험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렇다. 뭐 한스아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미술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용백 작가님은 그 달라 보이는 형식과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있다. 그거는 인간에 대한 어떤 뭔가 염려 같은 거, 우환의식이 그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는 틀림없다. 그러고 우환의식이라는 거는 동아시아 사대부라면은 늘 가졌던 생각이다. 그거에 대한 핵심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용백 작가가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서구적인 작가고 컨템포리한 작가라고 생각하지만 그 무의식과 내면에
엄청나게 동아시아적인 전통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좀 뭐 사실은 뭐든지 네거티브하게 보면 뭐 거꾸로 내가 얘기하면 뭐 하나만 줄기차게 파는 게 예술인가? 거꾸로 그 모더니스트들이 그랬지. 당연히 모더니스트는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요새 그걸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어.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가 85년도니까 그래서 90년도 2월에 졸업을 했으니까 그 시대적 상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뭐 박정희부터 해서 전두환까지 뭐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든 교육은 한마디로 이제 그거야. 획일화된 교육. 괜히 학교 왔는데 이유도 없이 맞고 있어갖고 그랬지. 내가 영어 공부를 못하게 된 게 옛날에 선생한테 이렇게 뭐야 맞았어? 무릎 꿇고 책상에 올라가서 걷고 맞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 밑에서 때리니까 자기 가슴 봤다고 더 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뻤어? 안 예뻤지. 씨. 나 진짜 그때부터 나 너무 싫은 거야. 아니 무슨 나 이름도 생각나는데 지금 말하면 그 사람 안 될 것 같아서 이름을 못 하겠는데 그때 이름도 생각 그 여자 이름도 선생이랑.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시절이 뭔가 획일화되어 있고 획일화라는 건 아마 지금 젊은 친구들은 상상을 못할 정도의 획일화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항심이 너무 컸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왜 사람의 상상력을 제어하고 또 어떤 이즘 뭐 이런 걸 가지고 제어하고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묶어버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그렇게 그건 뭐 평론가들이나 뭐 미술사를 정리하는 사람들은 편하지. 그러면 이 사람의 전시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작품은 몇 년도에 보고 나서 20, 30년 뒤에도 똑같으니까 안 봐도 돼. 거의 비슷하니까. 그게 작가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마이스터하고 예술가하고는 구분을 못하나? 그러니까 장인하고 예술가를 구분 못하나? 아티스트는 아티장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잘하면 근데 그게 약간 우리나라가 약간 서구 문화가 일본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래서 약간 오해가 있지 않나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술 아트를 콘스트를 그 아티스트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거를 새로운 관념과 새로운 생각을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잘 그리는 사람으로 미술로 돼서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아까 그랬잖아. 무슨 일맥상통하는 게 없다. 내가 독일에 처음 갔는데 어학 코스 때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침에 뭐 먹고 점심에 뭐 먹고 저녁에 뭐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서 뭐 무슨 날은 뭘 먹냐고 물어보고 금요일 날은 뭐 먹고 물어보는 거야. 서양은 정해져 있어 그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침에 밥 먹고 점심 때도 밥 먹고 뭐 그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금요일은 생선을 먹고 이건 기독교 예수님이 뭐 생선 나눠준다. 그래서 금요일은 생선 나와서 학교에서도 그날은 생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 아침 저녁은 빵이랑 치즈랑 뭐 나오고 점심이 이제 우리가 먹는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오는 시기지. 처음엔 그걸 이해를 못했지. 근데 그리고 또 코스 처음에 뭐 스프 나오고 메인 요리 나오고 밥 다 먹고 나오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음료 나오고 이게 웃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음식 문화를 설명하라는데 이 설명이 잘 안 돼. 그래서 요새 맨날 내가 이제 원래 요리에도 관심이 많고 그릇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 그 반찬 있잖아 반찬. 그러니까 종적 구조는 이제 어찌 보면 코스 요리겠지. 근데 우리는 깔고 먹잖아. 평행으로 이렇게. 그것도 선택적으로. 하이라키가 별로 없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4명이 밥을 먹으면 4명이 다 다른 조합으로 먹어.
같은 반찬에. 근데 서구에서는 자기가 시킨 거대로 코스대로 똑같이 먹겠지. 같은 요리를 시키면 4명이 그냥 그것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의 경우의 수가 게임이 안 돼. 우리랑. 그래서 요즘 난 작품을 그렇게 봐. 그러니까 그냥 한식의 반찬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 그건 것 같아요. 그 모더니즘에 있었던 선생님들은 한 가지를 파잖아. 굉장히 수직적이야. 그리고 위계적이고 정통적인 걸 따고 계보를 따져요. 근데 형 같은 경우는 수평적이야. 이동적이고, 그치? 그거를 들레즈가 노마드라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한 가지를 파서 그 해가지고 이성이다 뭐다 해가지고 재단하지 말고 이동하면서 새로운 시야로 넓히면서 나아가야지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이 생기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를 노마디즘이라고 한 거거든. 하나의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그 연구가 끝나면은 forget about it. 그리고 새로운 걸 찾는 거야. 그게 유목이잖아. 근데 병신 같은 년들 여행을 주제로 하고 들레즈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난 투어리즘이라 했잖아 내가. 그거가 그런 투어리즘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노마드로 전시도 하고 다들 얼마나 웃긴 거냐고. 그 진짜 뜻은 그런 거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 몽골 유목민 징기스칸 윤리랑 중국 그 정주민의 논리랑 틀려. 농경민이 만든 거예요. 주자학이나 성리학은. 근데 뭐 농경민들은 뭐냐면은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는 죽어. 뭐 내가 부인을 만들어서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합리적인 논리거든. 그 자식들까지 다 내 아들이 되니까. 근데 이거 주자가 보면 쌍놈들이지. 잡놈들이지. 근데 유럽도 정주민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만든 논리와 윤리가 진짜로 맞는 건지 재검토를 하자라고 해서 노마디즘이라고 하고 리조미니 뭐니 다 얘기를 한 거거든. 새롭게 생각을 하자고. 근데 그거를 이해를 안 하고 여행만 떠나. 그러니까 보면은 웃긴 거야. 그래서 무슨 블라인더로 작업하고 뭐 하여튼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뭐 집들이 충돌하기도 하고 뭐 한옥이 뭐 이거 백악관하고 부딪히고 섹스도 하고 이러잖아. 재밌긴 해. 그런 게 이제 또 배웠다는 작가들의 최첨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건데 나는 참 할 말이 많아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나는 요새 그냥 그 한식과가 처음에 옛날에 바둑으로 설명했었어. 그 종적 논리를 오목이라고 표현했고 바둑을 이제 넓은 판이라고 해서 게임이 끝나봐야 한다. 근데 어려운 거야 그게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그래서 요새는 그냥 한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 가끔 재미난 생각을 한 게 한식은 되게 평등해. 그러니까 메인 요리가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서구처럼 확 표현되지 않아. 그러니까 메인 요리 전에 먹는 거 메인 요리 뭐 한국은 메인 요리라고 그럴 수가 없어. 사실 애매해. 그치.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뭐 예를 들면 조선 간장이 하나 이렇게 있어 옆에 요만큼 있잖아 간장은. 짜니까 종지에 잘 포만나게 그릇을 표현할 때 인간성이나 사람의 크기를 표현할 때 종지로 표현하잖아. 요만큼. 근데 사실 되게 웃긴 게 게하고 된장이 같은 데서 나오잖아. 같은 항아리에서 나온단 말이야. 얘가 어찌 보면 이 전체의 맛의 베이스는 얘가 잡아.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요거 하나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려. 요리는 맥시멈 1시간이야. 그렇게 오래 걸려서도 안 되고 30분이면 대체적으로 다 모든 요리를 만들 수가 있다고. 근데 얘는 6개월 걸려. 맞아. 웃기잖아. 우리가 제일 하찮다고 생각하는 게 6개월씩 걸린다니까. 최소 100일 걸리잖아. 공도 제일 많이 들어. 근데 그 메주까지 생각하면 1년 더 걸리는 거지. 공도 많이 콩부터. 들잖아. 그치. 공도 많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어찌 보면은 이용백의 흐름의 중간에 메인이 뭐냐 뭐 그냥 그 질문 자체에 이미 모더니스트라는 느낌이 빡 들어.
아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한테 나를 설명하기가 쉽진 않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냥 보면 요즘은 이제 질문을 하면 질문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고 포지션이 담겨 있으니까 그런 질문하면 그냥 대답을 안 하지.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그냥 나는 요즘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 얘기를 하고 있어.